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된 뒤에 기업들의 연일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현대차도 동참을 했네요.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알려졌는데 뭐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처음으로 지금 기부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 정책 기조하고 관련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책 기조를 먼저 한번 정리를 짧게 한번 해보면은 일단 이게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뭐 표방을 하고 있는 정책 기조하에 일단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지금 하고 있죠.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국내 일자리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국하고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고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그냥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뭐 미국 내 제조업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우선시하는 정책 때문에 사실 해외 생산 자동차하고 부품에 굉장히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이제 취임 첫날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의 이제 굉장히 큰 그 무역 거래 대상국이었던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다가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트라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그 멕시코에서 미국 수출용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몬트레이 공장을 운영하는 기아나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다 합치면 한 100여 개 정도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보편적인 관세, 그러니까 10%의 보편적인 관세를 매겼을 때 산업연구원 발표에 의하면은 거의 수출이 13.6%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이러한 부분에 무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대응 방안이 그 미국 내의 생산 투자 기지를 좀 만들기 위한 생산 투자, 그러니까 그 회사 투자를 훨씬 더 늘리고, 그 다음에 뭐 보조금이 지금 없어지는 전기차 부분에서도 조금 더 그 기술적으로 우월한 상품들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자동차 시설 를 만드는 데다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지금 미국 조지아주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해서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식에 참여해서 이게 좀 그 협력 관계를 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겠다라는 좀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 아마 이 트럼프 취임식에다가 한 100억 불 정도를 지금 기부한 걸로 보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포드 뭐부터 시작해서 도요타 등이 전부 다 지금 취임식에 100억 불 정도의 기부금과 자동차를 기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맞춰서 아마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 100만 달러. 지금 이제 정의선 회장과 또 트럼프 당선인이 만날 수 있을지 또 그 만남에 지금 관심이 생기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른 기업들도 지금 미국 투자에 이제 활발한 모습입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또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좀 일단은 먼저 이제 기부를 했을 경우에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4억 7천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기부했을 때 그 비공개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 6장의 티켓을 얻을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아마 정의선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이렇게 임원들이 아마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6장 정도의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건으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차 관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취임식 기부는 자동차 관세 문제 해결에 좀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는 있지만 단순히 기부만으로 관세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협력 관계를 잘 갖고 가고 현대차가 미국 내 고용 창출이나 뭐 경제에 기여하는 데 좀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 차원일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문제를 다룰 때 네. 미국 내에 생산 비중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에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미국 내에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 감면 등 이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로 지금 유인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를 각 기업들이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내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생산 전략 대비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통 이제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하던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는 네. 미국 내 투자 확대가 굉장히 상당한 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 내에 이제 생산을 좀 늘리려고 이러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미 초기 투자하고 그다음에 운용 과정에서 굉장히 큰 혼란을 좀 겪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금방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장기 투자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좀 사라지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업의 투자 결정이 굉장히 장기적인 부담으로 네.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투자를 확대했는데 미국 내에 금리가 높아진다거나 아니면은 경기가 위축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경제 환경이 굉장히 이거와 같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수익성이 굉장히 제한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좀 과도하게 돼서 네. 사실 수익성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뭐 공장을 짓는 일이 뭐 그렇게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걸릴 일일 텐데 뭐 기업들이 고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저희가 또 짚어볼게요. 네. 지금 예대금리차 때문에 은행들이 한때 뭐 이자 장사한다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상금리 정책이 좀 바뀔 기조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신한은행이 아마 0.3포인트까지 가상금리를 낮추겠다라고 지금 네.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가상금리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작년까지 대출 가계부채를 좀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사실 가상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그러면 대출이 이제 좀 다시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를 은행들이 좀 경쟁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출 총량으로 은행들의 대출 규모를 제한을 했었거든요. 이게 작년 말이 되면서 작년 말이 되면서 끝났고 올해 예. 다시 이제 리셋이 된 겁니다. 다시 대출을 할 수도 있게 되고 대출 상품을 다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네. 은행들이 먼저 이제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거를 시장에서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죠. 네. 네, 특히 가계 부채를 대출을 받았던 소비자들은 이제 금리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위축된 소비를 좀 완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출 인하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상황이 예.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우선 이제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굉장히 그 빨간색이 들어왔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기업의 그 부채에 대한 좀 연체율도 굉장히 대출에 대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다고 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약화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월별, 분기별 한도 관리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특정은행이 경쟁을 하겠다라고 해서 금리를 크게 내리게 되면 가상금리를 크게 내리게 네. 되면은 그쪽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쏠릴 가능성이 있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총량은 계속 월별로 분기별로 지금 조절을 하겠다라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제 금리를 막 경쟁적으로 낮추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어렵고요. 같다. 네.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완화시키는 거를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장기 그 금리에도 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거에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뭐 이자를 결정하는 거에 잣대가 예. 되는 건데 이게 올라가면서 사실 내리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1년 사이에 고령층에서만 지금 대출 규모가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데이터를 한번 봤거든요. 예. 봤는데 60세 이상이 전체 대출 대비 비중이 33%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50대가 32.6%로 5, 60대 대출 규모가 약 730조를 예. 넘어서서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 규모가 1,125조 원인데 이 중에서 65.6%의 비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60대 이상 대출 잔액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뭐 약 1년 만에 6.6%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그 연령대의 평균 그 증가율이 0.2%에 그쳤는데 이거에 예. 비하면은 60대만 대출 규모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자영업자 대출의 가장 그 상당 부분은 60대 고령층의 자영업자들의 상당 부분이 은퇴 후에 그러니까 소득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죠. 이거를 소득 절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령자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지고 있는 부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고령층의 생계형 자영업 의존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지금 추세다라고 예.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소비 침체가 계속됐고 또 고금리 상황이 지속됐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 개인들의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악화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네. 결국에는 내수 부진이 이렇게 데이터로 저희가 목도할 수 있는 건데 뭐 네. 정부에서는 그래서 진작을 위해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뭐 임시 공휴일도 뭐 설정을 하고 그리고 뭐 900억 할인 갖가지 지원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소비 판매의 데이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그 소매 판매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1%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냐면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2021년 만에 가장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 우려되는 부분이 소비 부진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상품군에 걸쳐가지고 전부 다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내구재부터 시작해서 준내구재, 그 다음에 비내구재, 음식 그 식료품까지 전부 다 관련 통계에서 전부 다 2년 연속으로 줄어드는 걸로 나왔는데 이게 199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로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거기에다 지금 소비자 물가까지 오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는 게 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 소비를 이제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의 구조적인 문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계엄 이후에 12.3 계엄 이후에 경제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사람들이 예. 다 지갑을 닫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소비가 그렇게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그 진작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서은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